개인이 스스로 그냥 자기의 어떤 자산 증식을 위해서 사고 파는 행위까지는 법률적으로도 합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솔로몬처럼 애매한 것을 정해주셨습니다. 합법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거래합시다. 저희.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출근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아주 좋고요. 야근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 무엇보다도 주말에 멍 때리면서 들으면 정말 꿀입니다. 그래서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왜 야근할 때마다 저를 보냐고요. 그렇군요. 저 야근 많이 하는 거 같잖아요. 예.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예, 독자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나온 이유는 간만에 나왔는데 오늘 게스트가 굉장히 귀하신 분인데 저희 외국 필자 분이십니다. 네. 바로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비트의 파트너 변호사시고요. 그 안일훈 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비트는 정말 스타트업 씬에 있는 분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유명한 로펌인데 정말 뭐 네이버, 하이퍼 커넥트 뭐 이런 다수 유망 기업과 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VC라면 한 번쯤은 다 비트의 손을 거쳤다. 비트가 한 번씩 조금 과장 섞어서 비트가 조금씩은 투자 계약서를 봐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호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떤 걸 다룰까 고민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규제가 왔는지 과연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 정리 차원에서 안일훈 변호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카메라 보고 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모임 비트의 안일훈 변호사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로펌은 또 이제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서 또 많은 스타트업 특히 성장을 크게 한 스타트업 위주로 또 많은 자문을 했고 또 투자사 자문도 참 많이 해서 이쪽 업계에서 돌아가는 일들 좀 많이 알고 있어서 또 잘 이렇게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많은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치킨이세요. 우리가 방송 시작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먼치킨이신 대단한 분을 모셔서 너무 반갑고요. 일단은 변호사님 이제 로펌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제 변호사님 본인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업무 분야는 이제 스타트업 투자와 M&A, 그리고 IT 쪽 관련된 법률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들 이런 쪽에 관련된 법률 주제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좀 내용 많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이 사실 변호사가 첫 커리어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굴지의 대기업인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무려 3년이나 개발자로 그것도 핵심 부서인 검색 쪽에서 맞죠? 그럼요. 맞습니다.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IT에 대한 이해도 해박하고 그걸 중심으로 오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디까지 제도화가 됐는지 그리고 해외 상황이 어떤지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좀 가볍게 좀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으신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특히 웹3나 아니면 블록체인 비즈니스하는 회사들이 저희 유레인에 좀 적지 않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가상화폐 거래소들 당연히 포함되고요. 가상화폐 프로젝트 개발사들 그리고 가상화폐 발행사들이 이제 주로 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사전에 좀 요청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블록체인에 투자한 투자회사들도 요새는 많이 있고 특히 VC들 중에서 많이 있죠. 또 이제 그런 벤처 캐피탈이라던가 하는 것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이거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게임 회사나 또는 연예 기획사 또는 컨텐츠 회사들이 생각보다 블록체인 특히 이건 NFT 열풍 이후로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엔터테인먼트 계열 기업들이 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사업에 관심 있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 쪽에 관한 자문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된 분쟁도 가끔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분쟁이죠? 하나만 그래도 예를 들어주신다면. 사실은 가상화폐 투자 관련된 분쟁은 사실 좀 이제 좀 어떻게 말하면은 좀 지저분한 그런 분쟁도 좀 많이 있고 결국은 이제
내가 가상화폐 투자를 했는데 왜 가상화폐가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냐? 아. 내가 왜 이 NFT 컬렉션을 샀는데 왜 NFT 가격이 떨어지냐? 거기서 보통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많은 클라이언트를 이제 함께 일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클라이언트 분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로 어떤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결국은 우리가 이런저런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내용이 주로 대부분의 자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경제적 가치로 항상 환산되는 뭐 디파이나 NFT 쪽 아니더라도 그냥 뭐 게임이나 뭐 컨텐츠 산업과 관련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블록체인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다양하게 그 사업을 기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업적 특성이나 아이디어 같은 거를 다 고려를 할 때 이것들이 법률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럼 얼마나 큰 문제인지,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뭐 그래도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 반드시 피해야 될 점, 또는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설마 문제 되겠냐 하는 점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팔로잉 질문인데요. 예.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그래도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예상 범위 내에서 좀 규제 해소라든지 이슈 대응이 좀 가능한 건가요?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측은 사실 뭐 이제 어떤 법률적인 해석도 꽤 중요하긴 한데, 뭐 실제로 규제기관의 태도라던가 그들이 돌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또 사업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자문 의견을 드린다고 해도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정도 위험은 저는 감수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런 건 전 공감합니다. 창업자들은 일단 저지르고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인드가 있는데, 또 이게 저는 인류 역사를 바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나쁘다고 보지 않죠. 항상 모든 진보는 그렇죠. 약간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만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제가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상화폐가 지금 어쨌든 어느덧 수백만 명이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되게 제가 잘 몰라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뭐 일단 네. 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가상화폐를 거래한다는 것은 합법은 맞습니다.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이렇게 큰 돈이 될까 싶어서 뭐 비트코인을 소액 사놓는 거, 제가 뭐 관심 있는 아티스트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NFT가 뭐 나왔다, 이거 사야 돼 해서 사는 것들 다 합법이고요. 뭐 이미 뭐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많이 있고 그 거래소들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지금 너무 많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 샀다 팔았다 하고 NFT 샀다 팔았다 하고 하는 것들이 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그러면 확실히 법률적으로 합법인 건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합법인 건가요? 개인이 스스로 그냥 자기의 어떤 자산 증식을 위해서 사고 파는 행위까지는 법률적으로도 합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솔로몬처럼 애매한 것을 정해주셨습니다. 합법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거래합시다. 저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가상화폐를 그 여러 자산들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가장 많이 비교하고 정말 좀 유사성이 큰 게 주식인 것 같아요. 증권인 그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좀 제도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위험하고 좀 이런 부분도, 특히 뭐 국장은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유, 그런 얘기는 왜 해요? 마음 아프게. 그래서 네. 분명히 가상화폐도 이런 이슈라든지 그쵸. 그런 리스크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여기에 맞춰서 제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제가 아웃스탠딩 기사로도 한번 작성한 적이 있긴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가상화폐 중에 일부 몇몇 부류는 좀 증권하고 비슷한 속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뭐 단순히 이제 뭐 주식하고 똑같은 비슷한 점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에 공통점이 있고, 근데 그 외에도 뭔가 이렇게 주식처럼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보유자의 권리 또는 지분권자의 권리처럼 뭔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는 경우도 가끔 그런 형태의 가상화폐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증권하고 좀 유사하게 봐서 증권하고 똑같이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어떤 규제기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여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 SEC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예 그냥 몇몇 가상화폐
종류를 톡 집어가지고 너희들은 증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규제를 받아야 돼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그냥 시비를 걸고 있고 판단을 법원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SEC가 리플 제소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이고요. 그 SEC가 리플만 그 제소한 건 아니고 사실은 되게 많은 그 가상화폐들을 소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크고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이슈가 된 것이지 사실은 SEC는 정말로 법적으로 이 몇몇 가상화폐는 증권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래서 예, 제도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근데 또 그렇게 SEC가 막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그 감안할 때 또 제도화는 근데 또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걸 감안하더라도 왜냐하면은 그 가상화폐가 법률적으로 만약에 증권이다라는 어떤 확실한 해석이 나온다고 하면은 특별히 더 법을 만들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가상화폐는 그걸 다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럼 오히려 좀 간략해지는 뭐 그 장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증권성이 문제되는 가상화폐를 그냥 아예 따로 너희는 그냥 일반 상품도 아니고 증권도 아닌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다라고 만약에 그런 제3의 해석이 나온다거나 그런 쪽으로의 규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새롭게 이제 법제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과감한 시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한 가지 좀 팔로잉 질문인데요. 이것도 그 아까 증권이랑 비슷한 속성이 있는 코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좀 비슷한 포인트가 뭐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건가요? 좀 어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죠? 뭐 의결권일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보는 거는 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저기 미국의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그 자본시장법상 개념 중에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미국 증권법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거의 똑같이 이식돼서 들어온 개념인데 한마디로 그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가 이 증권을 돈 주고 사고 그리고 그 이 증권을 판 사람은 그 투자자한테 돈을 다 받아서 그걸로 뭔가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이익이 나면은 그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분배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만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약간 PF 비슷한 비슷한 면이 있죠. 예. 예. 그런 형태의 증권인데 가상화폐가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SEC 입장이라서요. 예. 만약에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그런 식의 뭐 이익을 분양하는 증권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게 뭐 일단 SEC는 거의 그렇게 거의 꽂혀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다른 학계의 의견이나 뭐 학자들의 의견 또 뭐 실무가들의 의견도 좀 굳이 따지자면 그거랑 제일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저도 진짜 비슷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제로 코인 발행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일단 그 자체로 거래 가능하고 그리고 뭐 의결권이라든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도 있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좀 그러네요.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그레이 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래소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어떤 특정 가상화폐가 증권이라고 정말로 딱 땅땅땅 판결이 내려져 버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가상화폐가 상장돼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제 그거를 더 이상 다룰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중개해 주는 곳인데 증권의 매매를 중개해 준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코스닥, 뭐 어떤 증권거래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자본시장법에서 딱 따로 그 인허가가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현재 뭐 한국 거래소가 있는데 그러한 뭐 가상화폐 거래소들한테 증권 거래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사실은 뭐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우리가 중개하는 것은 정말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지 증권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도. 실제로 뭐 대부분의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상황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좀 증권처럼 보일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는 더 이상 우리가 거래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내외부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근데 정말 이게 증권처럼 제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거래소 입장에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더 이상 뭐 증권 거래소처럼 뭐 어쨌든 본인들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미 한국 거래소면 오히려 더 모르겠습니다. 한국 거래소면은 이제는 그 가상화폐는 이제 우리한테서 우리가 이제 매매 중개를 해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소 파워 세기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예,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물론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신 뭐 그 분들도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재밌네요. 정말 이건 검토로 이슈가 될 만한 그러네요. 그런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어떤 특정 가상화폐를 상장하고 싶어서 이제 찾아가면은 거래소에서 항상 요구하는 것이 당신들이 만든 가상화폐를 우리가 그 상장을 시켜줄 수는 있는데 대신 그 가상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률적 해석을 좀 받아와라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좀 투자적인 의미로 코인을 활용하기에는 좀 그것도 약간 축소되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게 그럴 수도 있죠. 단순히 법률적인 의미나 뭐 도의적인 의미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오로지 투자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아무래도 증권이 좀 더 투자 가치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루지 못한다는 약간 서운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리버럴하게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취재를 했는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려워. 지금 ICO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ICO 코인 발행.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ICO가 불법이다라고 법에 써 있진 않는데요. 아는데 이제 특근법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특정 금융 거래 정보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하면은 ICO처럼 이제 가상화폐를 통해서 투자금을 좀 조달하는 행위를 하려면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라는 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막상 하려고 하면은 현재 저희 이제 그 신고를 받아주는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아마도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좀 명확하지 않다거나 좀 그 특근법에서 이제 허용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아마 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면은 받아주는 좀 어떤 신고를 수리해주는 그런 업종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뭐 지갑 서비스 이런 것들은 뭐 현재 딱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고 그 자체로 뭔가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크게 손해 볼 일 없는 그런 좀 정립된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ICO는 사실은 뭐 우리는 되게 쉽게 ICO라고 말을 하지만 그 가상화폐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현재 특근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과연 쉽게 받아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받아진 사례는 있나요 지금 ICO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네요.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없거나 아니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회 전략으로 해외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사수신 이슈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사실 뭐 유사수신 이슈는 약간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법률적인 의미에서 유사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투자금을 받으면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행위를 다 총칭해서 유사수신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누구든지 사실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예외적으로 뭐 은행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법에서 허용받은 곳에서만 우리는 원금을 보장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그냥 갑자기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투자금을 받으면서 원금 보장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저에게 투자금을 맡기시라고 하면은 일단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사수신은 약간 다른 행위이긴 한데 뭐 아무튼 뭐 그 해외에서 하는 ICO로 좀 돌아오자고 한다면은. 만약에 한국 시장이 아니라 오로지 해외 시장에서만 우리는 투자자를 모을 것이고 해외에서만 한국인은 아예 여기 참여도 안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컨셉으로 ICO를 한다고 하면은 한국의 규제가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도 확실하진 않은 것이 또 법률적인 어떤 관점에서만 해석을 또 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둘 다 그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인이 해외에서 ICO를 했고 그 ICO에 참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걸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한국법에 의한 어떤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한국에서 뭐 불법을 일으키면 당연히 처벌받지만 해외에서도 아무리 이제 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뭐 불법적인 일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그런 맞습니다. 한국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예. 거죠. 그러면 ICO 이것도 팔로잉 질문인데요. ICO 하는 그 관련해서 이렇게 자문 요청하는 회사들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정말 어렵기도 하고 좀 되게 죄송한 일이긴 해요. 이게 자문을 받으려고 오신 분들한테 참 부정적인 얘기해주기가 저도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거짓말하면 안 되고 좀 어쨌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좀 파악을 시켜드리고 현재 이렇다는 뭐 어떤 현실은 이렇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뭐 하시려면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 저희 자문 이후에 그분들이 좀 결정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보통 싱가포르라든지 이렇게 허용된 지역에서 하고 최대한 한국법을 지키면서 엄청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만약에 구제해야 된다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제 뭐 좀 좋은 그 사업 파트너를 해외에서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하시고 본인들은 어떤 이제 ICO나 이런 거보다는 다른 뭐 사업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뭐 좀 다른 형태로 좀 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네. 좀 어느 정도 리스크 헤징이 네. 되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방법이 있네요. 예. 그 세금 이슈도 되게 불명확한 영역이잖아요. 지금 거래소하고 개인한테 어떤 형태로 부과가 되고 있는지. 일단 국내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특별히 가상화폐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뭐 부모님한테 비트코인을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세금을 내야 되긴 하는데 그거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개념인 거지 비트코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주식 거래할 때처럼 주식을 거래한다고 하면은 뭐 양도 차익에 따라서 어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그런 거는 물론 이제 발의되어 있는 법안도 많고 검토되고 있는 법안 세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발효되고 있는 것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부모님한테 받으면 증여세 비중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그렇죠. 현금으로 받던 뭐 네. 부동산으로 받던 주식으로 받던 비트코인으로 받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금융소득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주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식 특유의 그 어떤 증권거래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한 특유의 주식이기 때문에 발생한 세금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이게 양도 차익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맞아보면 정말 근데 이게 매력이긴 한데 어떻게 바뀔지 모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근데 결국은 과세하는 쪽으로 나중에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기와 또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문제라고 보통은 다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일 수가 있는데 한번 해외 사례를 알아보자 이거죠. 해외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가이드라인과 잣대가 될 수가 있는데 먼저 그 가상화폐 거래에 관해서는 좀 해외는 제도화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전체적으로 다들 선진국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규제를 좀 동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큰 움직임,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미국이고요. 아마도 금융의 이제 중심이 나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C가 이제 실제로 총대 메고 앞으로 나와서 어떤 특정 가상화폐는 너희는 증권이야,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면서도 또 이제 뭐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또 자기네 주식시장에 상장도 시켜주고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뭐랄까 너희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인정을 하되 그 자신들 통제하에 좀 두면서 다른 주식시장 통제하듯이 똑같이 좀 똑같거나 비슷하게 좀 하고 싶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상장시켜준다는 거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거네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현재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들 뭐 업비트라든가 뭐 비썸이라든가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기도 하고 뭐 특히 이제 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장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특별히 뭐 다른 요건들은 그렇게 꿀릴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런 기업들을 물론 상장 생각 안 하고 계시기도 한 것 같고요. 상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역시 미국이네요. 미국 짱이다. 그렇죠. 그래도 네. 어쨌든 금융의 중심이고 그래도 확실히 좀 빨리 따라가네요. 네, 제도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게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뭐 하는 얘기기도 한데 이미 그 미국의 금융권에는 워낙 많은 이제 투자들이 있고 특히 미국의 사모펀드라던가 이런 데서 이미 너무 비트코인에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물려 있어요. 네, 미국에서는 이 시장을 다 통째로 불법화시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네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물려 있잖아요 지금. 네. 아 너무 재밌네요. 그 증권화에 대한 좀 해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SEC에서 이제 뭐 최근에 리플에 대해서도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이제 SEC가 관장하는 증권의 통제를 받아라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은 뭐 리플 외에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하나씩 판단해서 판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이제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스스로 이제 뭐 좀 규제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이제 건드리지 않는 그런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 외에도 그들이 만약에 미국 내에서 어떤 특정 뭐 좀 메이저 가상화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 만약에 증권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마 다른 많은 선진국들도 그 법제를 따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은 뭐 미국의 증권 금융시장 관련 법률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비슷한 형태로 이식이 돼 있고 이거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정한 대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섞여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정한 대로 따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증권으로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규정 받으면 그런 관련 법을 다 따라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식거래소에서는 거래되기 되게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어떤 형태로든 주식거래소에 거래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주식거래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주식을 이제 주식거래를 중개해주는 주식시장에서 만약 받아준다면은 거기서는 거래할 수 있겠죠. 뭐 실제로 근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뭐 주식거래 시장에서도 받아줘야 되고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이걸 순순히 또 포기를 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가지고 과연 이제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ICO에 대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가 얼핏 알기로는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해외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좀 최근 추세가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ICO라는 게 사실 말씀 아까 드린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모아서 그거를 운용을 하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성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그냥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서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아예 이제 새로운 가상화폐 프로젝트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들이 겪는 어떤 위험성은 훨씬 더 큰 게 일반적이고 금융 당국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좀 어느 나라도 투자자 보호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다른 형태의 어떤 규제보다는 좀 강한 규제가 예상이 되긴 하고요. 다만 뭐 두바이라던가 뭐 싱가포르라던가 금융 허브나 좀 금융 중심지에서 한마디로 외자를 좀 유치를 하는 거를 강력하게 원하는 나라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규제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는 ICO 자유국가입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언을 하거나 또 이런 나라들까지는 또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거기에서 그쪽 나라들의 법제 발전에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참 정부 꼭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너무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가상화폐를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큰 혼란을 겪고 이런 게 지금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뭐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빠르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뭐 발전하는 방향을 좀 잡아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근데 또 그건 또 산업계의 또 입장인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정부 공무원이라던가
어떤 이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또 저도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장이고 새로운 뭐 금융시장이 하나 하고 뿅 하고 나타났는데 이거를 뭐 무조건 허용한다, 무조건 뭐 다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인가 하는 게 저는 좀 의문이 들었고 그런 과감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뭐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사실 뭐 여기서 미국은 제외하겠습니다. 다른 금융 선진국들도 다들 뭐 미국이 앞장서서 이제 그 큰 액션이 크니까 미국이 앞장서서 이거는 증권이야, 이거는 규제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을 약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좀 입장인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현실로 약간 들어오자면은 가상화폐가 한창 이제 좀 뜨기 시작하던 2017년 말, 뭐 2018년 초 이때 경에는 한국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 좀 세계를 좀 선도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상화폐 거래소들, 우리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뭐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뭐 현재 해외에 있는 다른 뭐 거래소들을 많이 압도하는 부분도 많이 보였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꽤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좀 이제 너무 위험한 부분을 좀 빼고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업종을 몇 개 정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괜찮다 이 정도까지는 해봐라라고 약간 허용해주는 듯한 표현을 약간 해줬더라면은 지금 현재 또 이제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은 그때 이후로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나 동의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좀 비판론자들의 의견도 있잖아요. 그 엄청난 금융 피해 사실, 일부는 사기, 스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그걸 강하게 규제하거나 아니면 정말 뭐 폐쇄 수준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요즘 뭐 이런저런 막 뉴스가 막 뜨고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돈 잃은 사람들의 분노가 그걸 뭐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네, 물론 요새 특히 가상화폐 투자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가상화폐 투자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내일의 일도 아니고 뭐 최근에 뭐 흔히들 말하는 잡코인, 뭐 김치 잡코인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건화돼서 저도 이제 뭐 관련된 정보를 좀 접하다 보면은 와 이런 걸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로 이렇게 큰 피해가 났구나 하고 놀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 좀 정부 차원에서 또는 이제 어떤 제도 차원에서 좀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그 투자자 보호의 정도가 좀 주식시장하고 비슷하다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뭐 좀 이렇게 그보다 약간 완화된 형태로라도 좀 있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가상화폐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또 이제 내년부터 발효가 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약간 좀 키워져야 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분해서 좀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팔로잉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예. 그 취재하는 그 뭐 입장에서는 이게 그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 입장 얘기를 들어보면 우린 최대한 하려고 했다. 근데 정부가 이게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안 해줬다. 법이 문제다. 우리는 잘못 없다. 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근데 그럴 듯하잖아요. 사실 네. 들어보면 진정성도 있어요. 네, 진정성도 있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해주세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다루시잖아요. 사건 사고에 이제 그 실무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그런 것만 듣는데 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런 거? 이게 되게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또 이제 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기를 잘 치는 분일수록 진정성이 눈에 보이거든요. 맞아. 눈이 맑은 거지. 네. 이미 진정성을 느끼신 거 자체가 이미 속아서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일 뻔. 예. 뭐 사실은 뭐 이제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랄까 너무 장밋빛 희망을 좀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물론 그때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뭐 터무니없는 형태의 수익률을 좀 제안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그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네 프로젝트나 자신의 가상화폐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분명히 이거는 이 세상을 바꿀 꿈의 기술이 아닐 가능성이 사실 솔직히 높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저는 뭐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말로 좀 좋은 얘기만 하고 이게 실패했을 때 가능성 물론 실패했을 때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렇죠.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겸손한 좀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좀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그나마 좀 법률적인 리스크가 낮은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겸손한 분의 말은 어필을 많이 못해요. 맞아요. 네, 겸손하고 이렇게 그렇죠. 좀 양심적인 분일수록 그렇죠. 확언을 안 하니까 그렇죠. 끌리지 않는다. 그렇죠. 사실 뭐 워렌 버핏 정도 돼야 겸손했을 때 더 파괴력을 갖지. 이제 막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뭐지? 아까 말씀하신 좀 어느 정도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게 뭐 이게 정황상 보이고 그렇다면 좀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굉장히 좀 면책되거나 좀 이렇게 처벌을 받을 확률이 낮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이것도 법률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된 뭐 개인 간 분쟁 또 투자자와 가상화폐 발행사 분쟁 같은 것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법률적으로는 사기에 해당이 되는가 사기에 해당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가 쟁점이 되는데요. 그 사기라는 게 결국은 상대방을 속여서 투자금을 받으면은 그게 사기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속인다는 요거를 해석할 때 결국은 법원에서 보는 거는 상대방이 그런 그 투자금을 받는 쪽에서 얘기를 할 때 정말로 그러한 제시한 청사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이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근데 그러한 능력과 의지라는 거는 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좀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거 당연히 사기인 건데 그렇지 않고 그 제시한 청사진대로 잘 착실히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따라간다면은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기망 행위는 아니다. 충분히 그 사람이 그 당시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었고 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유치였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너무 명료하고 딱 이해가 되네요.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옹호론자도 많고 비판론자도 많고 되게 팽팽하지만 어쨌든 이미 금융의 세부 분야 중 하나가 되어버린 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인식이나 제도 개선을 해야지 좀 피해자도 줄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적인 대세는 결국은 가상화폐를 인정을 하되 어떻게 좀 잘 통제할 것인가 쪽으로 규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의 한 분야로 보기는 하되 현재 저희가 주식시장이라던가 또는 이제 그 외에 다른 한마디로 메인 금융투자 시장보다는 약간 완화된 형태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좀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역시 결국은 지금 현재 움직임이 많은 미국의 또 움직임들 이것들을 보고 아마 다른 선진국들이 많이 따라갈 것 같아서 결국은 미국 쪽 자본시장과 그 금융 규제 당국의 어떤 줄다리기 이런 것들을 좀 관전을 하는 게 아마 추후에 어떤 규제가 좀 나타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웃스탠딩을 보면 된다. 전 이런 걸로 들렸습니다. 완전 잘 적혀졌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미국의 동향을 잘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맞네요. 아웃스탠딩을 보면 된다. 이런 걸로 자의적 해석을. 그럼요. 뭔가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해석해가지고 열심히 기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업계에 뭐 직접 종사하진 않지만 그래도 취재하면서 대략적인 시장 전망을 하잖아요. 왠지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그쵸, 아마 변호사님도 이런저런 실무를 하시면서 뭐 그 자체의 산업에 종사하진 않더라도 좀 시장 전망을 하실 것 같은데 좀 가상화폐 산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투자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소액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소액마저도 이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소액이기 때문에 이거 이익을 본다고 해도 아주 소액의 이익을 보고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전통적인 금융 투자에 비교를 했을 때 좀 가상화폐만의 특성이 좀 신선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뭐 탈중앙화라던가 좀 국경을 뛰어넘는 거래라던가 좀 기존에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의 좀 그 가치 창출이라던가 뭐 NFT, 디파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신선하게 좀 다가온 면이 있고 아마 저같이 그런 면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가상화폐 시장은 조금씩이라도 아마 성장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이게 앞으로는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할 것이다. 뭐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비쌀 것이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천천히 성장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님은 투자하시나요? 가상화폐 투자? 저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이거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간이 작아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런 거는 오프라인 자산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건데 가상화폐야말로 정말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그래서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일단 계좌 여는 것부터 귀찮은 거고. 근데 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야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지금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예전보단 굉장히 좀 줄은 것 같아요. 훨씬, 그래서 좀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웹3, NFT,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들은 반드시 비트를 통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으면 굉장히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아스테님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가상화폐를 주제로 현재 규제가 어디까지 됐는지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우리 그 안희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웃스탠딩도 앞으로 더 재밌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